미중 무역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협의의 모습의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겼다라고 보기는 힘든 협상 미국이 같고요. 이겼다고 보기 보기는 힘들다. 힘든 협상인 것 같고요. 사실 해석해 보면 그런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받아낸 것만 있고 실제적으로 받아내는 건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미국 경제에도 부담될 일들을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저렇게 하는 것, 환율이라는 것도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쉽게 조정이 가능하진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중국이 결기가 저는 좀 있어 보여요. 이 싸움을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3년임을 했을 때 중국 내에서 잃었던 여론이 왜 3년임이 옳은 것에 대한지의 여론이 그거였대요. 제일 큰 게 전쟁 중에는 뭐죠? 장수를 안 바꾸지 않는다였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싸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올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긴 온다. 그리고 지금이 그러니까 그날은 1985년 어느 한 나라에서 특정 장소에서 플라자라는 호텔에서 우리 5개국 네. 재무장관끼리 합의를 땅 한 거예요. 엔화 가치 2배로 올려라. 뭐 독일 마르크화도 올렸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약달러화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나름의 성과를 냈다라고 현재 평가를 합니다. 되게 재밌게도 실질 GDP를 쭉 그려보면 미국 실질 GDP가 J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일본 실질 GDP가 85년 당시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2 플라자 합의라는 것은 사실은 대상국이 중국이어야 될 텐데. 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 드립니다. 근데 왜 중국은 안 때리고 다른 나라들을 때리느냐? 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가서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하느냐?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혹시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사실 제가 아까 말을 좀 놓친 부분을 지금 메이크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아닙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과연 85년식의 플라자 합의가 가능할까? 첫째로 답은 아마 불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는 몇 개의 주요 국가들이랑 합의를 하면 전 세계에서 환율 시장에서 대충 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환율 시장이 커져 있고 몇 개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마지막 포인트가 사실 실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볼륨으로 보면 중국이랑 유로랑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볼륨상 조금 더 작은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을 먼저 공격을 하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굉장히 순차적인 게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보다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환율 시장이 커져 있어요. 네. 특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려면 그건 일단 힘들 뿐더러 하고자 하면 덩치 순으로 하면 중국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유로존이랑 중국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눈에 띄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적성 국가 중에 하나죠. 네. 유로존은 굉장히 친미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트럼프 1기 때 관세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붙었던 권역 중에 하나가 유로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미국의 우방 국가들 같은 독일 같은 나라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유로존 자체가 덩치가 꽤 큽니다.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 중국이 18%, 유로존이 한 17% 정도 되니까 유로존 다 합치면 중국 정도 된다고요. 그럼 유로존은 미국이 저렇게 말한다게 관세 정책을 했을 때 약간 대들 수 있는 몸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아마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은 옛날에도 말 잘 안 들었었어. 생각보다 우리가 1기 때 고생했어. 자, 그러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수능 보셨잖아요. 예. 수능에서 문제 풀 때 두 가지 방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쉬운 문제부터 푸는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푼다. 예.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네요. 순서대로 푼다 스타일이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 빨리 풀어놓고 네. 쉬운 문제 따다다닥 해서 끝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은 전형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이는 문제들부터 푸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 될 대상국도 너무 많으니까 네. 빨리 하고 말 들으면 오케이,
안 들으면 패스해서 다음 국가 이런 식의 협상 방법을 저는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아시아의 우방 국가들을 먼저 공격하는 게 제가 보기엔 미국 입장에서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방식의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잘 풀리면 그 자체로 미국한테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자, 봐봐, 우리랑 빨리 협상해서 하니까 편하잖아. 나머지 국가들도 빨리 와, 들고 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뷰시고요. 제 말씀 속에 이렇게 워낙 우리 교수님이 쉬운 사례를 들어서 경제를 읽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중간중간 짓궂은 질문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네. 그럼 교수님은 문제를 1번부터 풉니까? 쉬운 거부터 풉니까? 저는 어려운 거부터 1번부터 풀다가 막히면 넘어가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막히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걸 거예요. 아니, 실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1번부터 풉니다. 아, 어차피 다 풀리니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농담입니다, 방식이 농담. 예, 알겠습니다. 농담스럽게 이것도 악플 쌓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농담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어떤 포인트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영국과 무역 협상을 최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 미국 입장에서 말 잘 듣는 사례, 네. 나름 네. 혹은 나름 친분이 있는 사례, 예, 그 사례를 가지고 그 협상을 하기 전부터 존경스러울 만한 나라와 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뭐 감히 민국인이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나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스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존경할 만한 나라는 영국인데 그거 다 대놓고 영국과 무역 협상을 했고 결국 영국과의 무역 협상도 큰 틀에서 보면 관세 매기기로 했던 거 취하하고 대신 보인기 좀 사주세요. 네. 요거거든요. 간단한 좀 무역 협의를 그렇죠. 했다고 좀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영국도 이 7대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니까 파운드도 그러니까 일종의 장기적인 그 무역 협의 과정에서 환율 절상 압력을 뭐 부탁하듯이라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플러스 미국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미국을 상대로 장사 잘하고 있는 한마디로 미국이 무역 적자가 많은 나라들을 먼저 이렇게 줄을 세워 보면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대형 무역 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얘네는 공정한 무역 그렇죠. 국가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정상 참작의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죠. 근데 제가 첨언을 드리면 심지어 이 무역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이제 상품 무역과 서비스 네, 무역을 맞습니다. 구분하는데 상품 무역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서비스 무역까지 합해놓고 보면 미국이 오히려 흑자예요. 그렇죠. 감사한 나라의 그렇죠, 영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 협의 첫 번째로 좀 순탄하게 전개된 것 같고 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국이 이제 과거 1985년 당시의 일본과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85년 당시의 일본과 네. 2025년 40년이 지난 네. 지금에서의 중국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패권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거의 맞짱 뜨듯이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닐까.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또 먼저 우선순위로 싸우고 또 이렇게 싸울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위안화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파운드 하나, 원 하나, 엔 하나, 뭐 스위스 프랑이나 유로 하나, 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의 가치를 절상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약세는 유도할 수 있으니 네. 뭐 그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중국보다는 좀 다른 나라들과 이제 협상을 해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약간 패권 전쟁의 결에서는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 사실 중국이 결기가 저는 좀 있어 보여요. 이 싸움을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트럼프 2기만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이 이 싸움을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때부터거든요. 네. 그리고 바이든이 중간에 바이든 정부가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트럼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때렸던 거거든요. 뭐냐 하면 트럼프는 채찍을 갖고 때린다면 바이든은 IRA나 칩스법 같은 보조금 갖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당근책을 주면서 네.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첨단 산업은 하지 마라고 해서 계속해서 떼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마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어서 기억을 하는 게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철강에 대해서 네. 야 자꾸 이거 뜯어보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닙니다. 바이든입니다. 자꾸 이거 뜯어보다 보니까 분명히 메이드 인 멕시코라고 해서 넘어오긴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중국산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원산지를 조금 더 꼼꼼히 보겠다. 그리고 원산지 보는 게 만약에 충분치 않으면 최종 그 수출한 회사의 대주주가 어느 나라 국적인지까지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한마디로 중국을 떼어내기로 한 거는 바이든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떼어내고 싶은 거고 강하게 떼어내고 싶은 것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너네 그냥 옛날처럼 물건 싸게 만들고 그런 거 해. 제조업해. 그리고 굳이 첨단 산업 이런 거 제발 하지 마.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싸움을 건 건 꽤 오래된 일이고요. 네. 중국은 이 싸움을 좀 길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3년임을 했을 때 중국 내에서 잃었던 여론이 왜 3년임이 옳은 것에 대한지의 여론이 그거였대요. 제일 큰 게. 전쟁 중에는 뭐죠? 장수를 안 바꾸지 않는다였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싸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중국을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중국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녹록한 상황 아닙니다. 뭐 부동산 부분은 여전히 좋지 않고요. 지방정부 채무는 여전히 많이 쌓여 있고요. 소비는 잘 안 살아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생각보다는 저희가 보기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 내에서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지지율 79%, 올해 초에 지지율 77% 나쁘지 않거든요.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그 운영하는 행정부에게 지지율을 80% 가까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렇게 조금 뭉쳐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아이고 중국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좀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얘기로 좀 돌아갈 수 있게 되죠. 뭐냐? 풀기 쉬운 문제, 상대하기 쉬운 나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를 받아낼 수 있는 나라들을 하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셨던 그 뷰를 가지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양상 어떻게 전개될까 이 부분을 좀 초점을 좀 두고 싶은데 그 초점을 두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 교과서에 실릴 만한 하나의 대주제가 있었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네, 그렇죠. 이게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있었던 맞습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네. 이 협의였는데 그냥 좀 우스운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도 될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협의의 모습의 뭐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미국이 이겼다라고 보시는지 중국이 이겼다라고 보시는지 혹은 그밖에 다른 답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겼다라고 보기는 힘든 협상 미국이 같고요. 이겼다고 보기 보기는 힘들다. 힘든 협상인 것 같고요. 네. 저 한편으로는 미국이 생각보다 급하구나라는 걸 보여준 협상이었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좀 다급했다. 네, 급했다라는 게 보여진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뭐 중국이 전면적으로 다 이겼냐라고 보기 힘들지만 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지만 생각보다는 미국이 생각보다는 이 협상에 있어서 되게 마음이 급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저도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는 그 경과를 너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봤었던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를 코멘트 한번 해봐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이 이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 예, 시청자분께 드려요. 미국이 예. 이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긴 것도 아니다. 근데 미국이 이긴 게 아니면 굳이 따지면 미국이 판정패다. 오. 이긴 게 아니면 사실 와닿습니다. 진 거다.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와닿습니다.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친중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가요.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자, 근데 한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미국산인데요. 그래 차라리 친미를 걸고 미국을 때리는 게 낫겠네요. 네, 너무 네, 좋은 네.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그 KBS 사사건건에서 맞아요. 그 대선 토론 경제 관련 대선 토론이 있었던 날 네. 그 다음 날 이제 여기 출연해서 그 경제 관련 그 대결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것에 대한 제 평을 드리는 자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네. 근데 그 세 분을 다 소위 지적을 했겠죠. 저는 어쨌든 네. 비평가니까 네.
셋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네. 했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추고 싶지 않아서 약간 이런 것처럼 검정색에 가까운 타일을 맸어요. 그렇죠. 근데 검정색이지만 또 검정색 장례식 타일을 하긴 그러니까 근데 검정색이지만 좀 이제 청색빛이 드는 우리 뭐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 OTP 카드에 이런 빛이 드는 약간 어쨌든 검정색에 가까운 하늘색 아닙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한번 이걸 전 진단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또 어떤 독자는 민주당 타이 메고 와가지고 진짜 호텔 경제론을 지적한 이준석을 지적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는 근데 사실은 더 큰 걸 지적했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오해 없으시도록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약간 이거는 숫자적으로 평가 내리기 어려운 약간 지정학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 내릴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제가 본 거를 한번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이 협상 테이블에 재무부 장관과 USTR 대표가 참석했다. 네, 중국은 경제부 총리가 참석했다. 그럼 이제 4스타와 3스타가 참석했는데 중국은 4스타 한 명 참석했다. 공안부장 참석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공안부장은 굳이 따지면 2스타죠. 그러니까 레벨을 봤을 때 미국이 조금 더 급했다. 그것도 말 되네요. 네, 이거 왜냐면 지정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 되네요. 외교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저희는 외교적으로 그 얘기 아시죠? 서로 정상들끼리 와인잔 짠 할 때 높이가 정확히 같아야 된다면 그 정도로 민감한 게 외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머지 모든 나라들하고는 이 무역 협의를 갖는 게 워싱턴에서 했어요. 백악관에까지 심지어 일본 장관급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일본 장관을 세워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하고는 스위스까지 갔습니다. 유일한 경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스위스라는 나라를 좀 정의해 보면 세계 국제기구 22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국제기구를 다 싫어해요. 싫어하죠. 국제조약, 기구, 협약 다 깨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국제기구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 WTO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WTO는 자유무역 체제를 진흥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있는 그 스위스에서 보호무역주의적인 관세 전쟁을 펼친 사람을 불러왔다. 저는 여기서도 오히려 둘 다 급했고 둘 다 이긴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미국이 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몇 가지 사례를 평가했거든요.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사실 협상의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보면 확실히 미국이 조금 더 쫄리는 협상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아니요.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된다면 지금 트럼프 2기 때 들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건 대중국 펜타닐 관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공동 성명서에 펜타닐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맞죠. 그리고 결국 그 관세를 30% 남겨놓은 게 펜타닐 관세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펜타닐의 밀수출을 막기 위한 뭔가의 조치를 대응하겠다라는 표현은 사실 없었어요. 후속 조치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미국의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펜타닐 얘기 말씀하셔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25% 관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 총리도 전화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뭐 전화하고 날아가고 뭐 이런 거 했었죠. 트럼프랑 연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한 끝에 관세를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서 국경 수비하는데 좀 재정을 더 쓰기로 했고 멕시코는 국경 수비 인력을 좀 늘리기로 했다. 어쨌든 펜타닐 문제가 있으니까 이민자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 트럼프 1기 때도 했던 거고요. 바이든 때도 다 했던 거거든요. 그거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에 저는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걸 캐나다랑 멕시코가 했으니까 나는 이 나라들에서 대한 25%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해석해 보면 그런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받아낸 것만 있고 실제적으로 받아내는 건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걸 갖고 관세를 하겠다고 한 걸 다시 취소했어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하는 부분 중에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왜 고등학교 때 싸우면 누구랑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속으로 네. 싸우기 싫어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럼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옆에서 친구가 한 명 내 팔을 붙잡고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너 얘 안 말렸으면 넌 죽었어.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싸워보신 것 같은데. 근데 딱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런 제스처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어떤 관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대국을 카오스를 막 일으켜요. 그럼 상대국이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다시 약간 대물림을 해주면서 봐봐, 내가 움직이니까 저 나라가 총리 날라오지, 저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하지, 네. 저 나라가 국경 수비를 높이지, 야,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야라는 얘기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얻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그걸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율을 145%를 하면 미국의 GDP가 얼마나 줄어들까? 이거는 사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주 정치한 분석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보기엔 야, 우리 트럼프님이 움직이시니까 저렇게 우리가 미국이 또 얻어내는 게 많구나 라는 건 당장 트럼프의 지지율로 치환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이건 저의 뷰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에도 부담될 일들을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저렇게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라는 것도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쉽게 조정이 가능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보면 네.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편이에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도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정리도 되고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